안녕하세요. 레슨몬TV의 훈훈입니다. 오늘은 박세익 전무님을 모시고 시장 전망, 유망 섹터, 그리고 매매 전략에 대해서 의견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진환 대표님과 함께 여의도의 현인이라 불리시는 인피니티 투자자문의 박세익 전무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인피니티 투자자문의 박세익 전문입니다. 우리 박세익 전무님은 참 우리가 유튜브 처음 생길 때부터 이렇게 뭐 매매 전략이든 뭐 시장 상황이든 이런 것들 알려주셔가지고 저희 뭐 유튜브 채널에도 많이 도움을 주시고, 그리고 또 사실 박 전무님은 우리 슈퍼개미들 사이에도 유명합니다. 시장이 어려울 때 항상 슈퍼개미들이 저기 박세익 전무님한테 전화를 합니다. 먼저 제일 먼저 시장 어려우면은 시장 어떻게 돌아가? 전화를 하는 분들이 엄청 많아요. 엄청 많고, 또 펀드 매니저 사이에도 시장이 어려우면은 박세익 전무님 먼저 찾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실 시장이 상당히 어려운데 여러분들 참 뭐 고점에서 사셔가지고 물리신 분도 있으시고 시장이 어려워서 막 불안해 하신 분들 많은데, 오늘 박세익 전무님의 인사이트를 한번 들어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바로 시장 전망부터 질문에 들어가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지금 약간 그 방지턱에 걸린 듯한 모습인 것 같은데요. 전체적인 시장 한번 전망해 주시죠. 방지턱이라고 얘기하시니까 좀 울퉁불퉁하죠. 네. 그죠? 네, 이런 장세를 뭐 영어식 표현으로는 험피범피 장세라고 하거든요. 험프 있잖아요. 예, 예. 네네. 낙타 등에 있는 네. 복 같은. 그래서 범프, 이제 우리가 자동차의 길에 보면 이렇게 밑으로 딥을 만들어 놓은 게 있고, 예, 그 다음에 방지턱, 네. 네. 범프를 만들어 놓은 게 있고 그랬는데, 이게 우리가 항상 주식시장이 고속도로만 달리는 건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집 목적지에 갈 때까지는 가다 보면 고속도로 타고 빨리 갈 때도 있지만 국도를 타야 될 때도 있고 아파트 들어서면 방지턱도 있고, 네. 그런 것처럼 조금 시장에 대한 이해를 좀 하셔야 되는데, 그동안에 최근에 이 정도 조정을 받고 엄청 두려워하시고 네, 있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러면 그동안에 1430에서 주식시장이 한달음에 지금 1년 저점 찍은 지 이제 다음 주 돼야 1년이잖아요. 그러네요. 네. 맞습니다. 1년도 되기 전에 1430에서 전고점이었던 2250을 온 것도 아니고 2018년 1월 고점이었던 2600 그것도 돌파해가지고 지금 3250까지 갔었잖아요. 이렇게 한달음에 달려온 시장이 좀 쉰다고 해서 너무들 두려워하시는데, 그거는 내 마음에 조급함 때문에 생기는 거지 시장 자체가 아주 무서운 시장은 전혀 아니에요. 그래서 쉬어야 될 때 쉬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 가지 이제 아니 11월, 12월, 1월 달에 랠리가 왔던 것처럼 계속 사람들은 계속 이렇게 급등하기를 바라고 있는데, 왜냐하면 주식을 최근에 꼭지에서 많이 사셨거든요. 그렇죠. 꼭지에서 많이 사셨으니까 계속 올라가기를 바라고 샀는데 안 올라가니까 이제 두려운 거잖아요. 그래서 시장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못 하시고 사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고, 지금 최근에 나타났던 이런 조정 현상은 제가 생각했던 조정보다는 훨씬 더 안정적이에요. 네. 원래 시장 조정도 뭐 원래 예측하셨잖아요. 처음 올 1월 달이고 12월 달로 나가셔가지고 그 고객 예탁, 맞아요. 고객 그 자산, 그 네. 돈 오는데도 돈 안 받는다. 이런 전략으로 솔직히 뭐 사실 우리가 운영사를 한다 보면 왜 돈 오는 걸 안 받아. 네. 솔직히 그게 다 이제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돈이 될 수 있다, 뭐 상당하게 뭐 도움이 될 수 있는데, 고객들을 위해서 돈을 안 받는 전략을 펴고 계셨더라고요.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가 운용사 직원들이 펀드 매니저 시험을 보거든요. 네. 네. 시험을 보는데 거기 보면 그 프로드맨 룰이라고 해서 충실한 관리자의 어떤 원칙을 지켜야 된다,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뭐 fiduciary duty 이런 것도 있는데, 고객한테 대한 충실한 관리자가 되잖아요. 네. 그러면 기존의 고객들은 수익이 많이 났잖아요. 네, 그렇죠. 기존 고객들에 대한 충실한 관리자가 또 돼야 되지만, 저희 회사의 고객이 되려고 저희 회사를 찾아오시는 잠재 고객들, 그 잠재 고객들이 과연 3,150 이상에서
단기 11월, 12월, 1월 달, 2달 반 동안 이 랠리에 마지막 오버슈팅이 나온 이 국면에서 이 우리 잠재 고객들의 자금을 받으면 처음부터 마이너스 나서 시작하겠죠, 아마. 예. 실제로 1월 고점 대비해서 뭐 현대차 같은 경우에 거의 뭐 20% 빠졌고, 예, 삼성전자도 15% 이상 빠졌고요. 예, 그런 여러 가지 지금 주도주들이 많이 이렇게 고점 대비 빠져 있는데, 작년 10월, 8월, 9월 이때 들어오신 고객분들은 12월 달에 들어오신 고객분들만 하더라도 그래도 플러스 8에서 한 15, 10월 달에 오신 분은 한 30 나 있으니까 전혀 걱정이 안 되는데, 우리 잠재 고객들은 이 가격대에서 주식을 살 수 없다라는 생각이었고, 우리는 주식시장에 오래 있어 봐서 알잖아요. 94년부터 있어 봐서 이런 단기 과열 오버슈팅이 있으면 반드시 시장은 신다는 걸. 그래서 웬만하면 조금이라도 더 좋은 가격에 사들여야 되겠다는 좀 생각을 했었고요. 또 하나는 저는 굉장히 많은 부담이 있잖아요. 저를 믿고 저한테서 많은 투자의 어떤 길잡이를 그런 걸 원하시는 분들이 그 메시지를 좀 드리고 싶었어요. 네. 유튜브를 보시는 많은 매일 박세익을 검색한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분들한테 왜 박전무가 3,150에서는 고객을 안 받지? 네. 거기는 이제 메시지가 있는 거죠. 여기서는 주식 사는 걸 좀 슬로우 다운 하시라는 그 메시지를 좀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 고객들이 그냥 막 사서 시장 그 고점 찍은 거 아닐까요? 그 고객들은 여기서 안 받아주셔가지고 오히려 시장에서 확 사버린 거 아닐까요? 그래도 작년부터 저를 봐오셨던 분들은 그래서 저를 많이 신뢰하시다 보니까 박전무가 이 지수대에서 신규 고객을 안 받는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눈치를 다 채셨다고 생각하고요. 또 제가 실제로 저희가 운용을 어떻게 했는지 말씀드렸잖아요. 네. 저희 고객들 네. 이익금 찾아가시라고. 네, 여기서는 주식은 네. 오히려 줄여야 되고, 작년 8월까지만 하더라도 빚내서라도 주식 사야 되지만 지금은 있는 빚 청산하시고, 그죠? 네, 현금 비중을 오히려 20, 30% 만들어 놓으면 네. 이런 조정이 왔을 때 무서운 조정이 아니라 감사한 조정이 되는 거죠. 그때 그렇게 한 이유가 뭡니까? 그 당시에 3천 거기 막 150이 넘어갔을 때 안 받았던 시장이 이제 과열이라고 봤던 무슨 지표로 활용해서 보게 된 건지 한번. 예. 그런 노하우는 나중에 돈 내고 들으셔야 되는데. 하나만 알려주시죠. 하나만. 이때까지 뭐 중요한 팁을 우리 레슨몬의 정석 투자로 제가 많은 맞습니다. 여러 가지 노하우를 말씀드렸잖아요. 나중에 한번 우리 정석 투자 시리즈가 있으니까 한번 못 보신 분들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작년에 초기에 우리 레슨몬 초기에 찍었던 그 정석 투자 시리즈에 굉장히 좋은 내용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예, 그걸 꼭 확인하시고, 뭐 제가 보는 여러 가지 기술적 지표도 있긴 하지만 10월 말부터 1월 초까지 11월, 12월, 1월 2달 반 동안 삼성전자가 71%, 하이닉스 78%, SDI 82%, 현대차도 다 70%씩 올랐어요. 그렇죠. 예. LG화학도 마찬가지고. 맞습니다. 아니 이렇게 그 초대형주들이 70몇 %를 3개월도 안 돼서 올랐는데, 그러면 조정이 당연히 오죠. 네, 네. 네. 그래서 뭐 다른 지표보다도 항상 우리가 코스피를 예측을 하려면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10종목에 대해서 빠삭하게 그 밸류에이션을 하고 알고 있어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런 종목 분석을 안 하시고 그냥 경제 분석만 하면 코스피를 예측하는 게 너무 어려워지죠. 코스피는 말 그대로 종합주가 지수인데. 그래서 어떻게 그걸 알았지? 뭐 다른 슈퍼개미가 저한테도 얘기하더라고요. 어떻게 형님은 지난 8월, 9월, 10월 조정과 이번 조정을 어떻게 하셨냐. 그런데 그때도 똑같대요. 그때도 6, 7, 8월 달에 똑같이 랠리가 있었잖아요. 2,450까지. 그렇죠. 네, 그런 단기 오버슈팅이 있어서 한 2달씩 했다라고 얘기한 거지. 뭐 특별하게 다른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럼 이제 조정이 어떻게 다 끝나가는 건가요? 그래서
그러면 조정이 끝나가느냐? 이게 또 중요한 예, 예. 질문이잖아요. 그죠? 네, 네. 예. 그러면 이런 주도주들이 실적에 대한 증가 없이 오르잖아요. 네. 그러면 50% 조정을 받아야 돼요. 예. 아, 50% 엄청 실적 하락도 상승이 좀- 없이 예, 예. 조정을 받으면 50% 정도 빠질 수가 있다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실적이 단단하게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예. 점점. 뭐 기아차 같은 경우에도 뭐 100%씩 이익 증가하고 네. 예, 그런 실적이 동반되면서 올라가는 주식은 이 주식이 2년 정도 계속 주도주 역할을 했다. 그러면 좀 조심해야 되는데 어떤 기업이 턴어라운드 하면 어떻게 턴어라운드를 6개월 하고 또 다시 자빠지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네. 그렇게 보면 지금 단기간에 이 주식 시장이 옛날보다는 엄청 빨라졌어요. 제가 보니까 이거 유튜브 때문에 너무나 정보가 고급 정보가 빠르게 무료로 전파되다 보니까 주식 시장이 2년 동안에 이렇게 차근차근 올라가야 될 게 거의 지금은 한 8개월, 9개월 만에 먼저 선반영을 해버려요. 네. 그래서 한마디로 선점을 정보에 대해서 듣고 액션이 빠른 사람들이 먼저 선취매를 하다 보니까 이익은 2년 동안에 늘어날 건데 8개월, 9개월 만에 미리 2년치의 이익을 확 땡겨 놓으면서 주가를 땡겨 놓은 그런 느낌을 받아요. 네. 예, 그런 느낌을 받기 때문에 여기서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냐면요. 이미 밸류에이션을 1년치, 2년치를 다 해버렸어요. 그러면 다 해버렸는데 여기서 바이앤홀더로 기다리잖아요. 2년 기다려야 돼요, 사실은. 예, 여기서 추가적인 수익이 나려면 2년 기다려야 되는데 이런 국면에서 저희 같은 이제 선수들은 뭐 어떻게 해야 되죠? 트레이딩 영역으로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자금을 안 받고 3천 밑에서 살려고 하는 이유가 여기서는 밸류에이션을 이미 다 땡겨놨는데 여기서는 단기적으로 금리, 와 금리가 올라가니까 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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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쓸데없는 공포감에 빠졌을 때 사면 그만큼의 공포감만큼 수익을 얻고 그 공포감에 리스크 해지한다고 해서 손절매를 한 사람의 손실이 이 바이언딥스 이 짧은 공포감에 주식을 사는 사람한테 그대로 이전이 된다고 보면 되거든요. 그전에는 우리가 크게 이익이 증가하는 거는 기업의 가치가 증가하는 걸 향유하는 거잖아요, 같이. 네. 근데 지금처럼 이익을 이미 다 반영한 시장에서는 트레이딩으로 그 공포감을 누가 공포감에 손절매하고 누가 그 공포감을 따먹고 예, 그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대형주 조정이 실적이 동반되는 대형주는 저는 마이너스 15% 밑에서 저희는 사요. 예, 그 정도 조정은 트레이딩 15%. 영역으로 네, 네, 네. 얼마든지 그런 변동성이 있을 수 있으니까 마이너스 15%에서 25%까지 사고 거기서 한 30%까지 빠져도 괜찮아요. 언제든지 복원되니까. 네, 네, 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실적이 동반 안 되는 스토리 주식이 스토리 빠지는 거는 예, 그거는 15%, 25%, 30%가 돼도 안 사요. 네, 네, 네. 최소한 마이너스 30에서 50% 정도를 보고 사는 거지. 네. 예, 그 차이는 확실하게 있습니다. 그럼 뭐 지수 상단이 열려있든 막혀있든 그거는 보다는 철저하게 개별 종목 장세라고 보시는 거예요. 예, 지금부터는 3,100인데 여기서 제가 요즘은 이제 ETF는 별로 안 권하잖아요. 작년 3, 4, 5 그때는 코덱스 레버리지 네, 네. 사시라고 했잖아요. 네, 네. 왜냐하면 종목을 제대로 찍기도 힘들고 그냥 코스피 곱하기 2배로 가니까 레버리지를 사시라고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이 지수 3,100에서 지수 플레이는 저는 지수 플레이를 꼭 하시려면 3,000 밑에서 사고 밑에서 사고. 예, 네, 3,150 이상에서 좀 팔고. 파는. 그렇죠. 그런 트레이딩을 네, 네. 하는 거지 지금은 지수 자체는 크게 매력적이지 않다고 보고 그럼 이제 더 박스권으로 할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예, 여기서는 언제든지 그냥 박스권인데 이번에 한 2달 동안 쉬었기 때문에 이번에 만약에 이제 다시 이제 4월, 5월 달에 발표되는 1Q 실적이 시장이 예상했던 기대치를 웃돌게 되면 네, 네. 그러면 이번에는 전고점을 살짝 돌파할 수도 있다고 봐요. 그래서 한 3,400까지도 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그 실적이 어떻게 나오는지는 이제부터
조금씩 나올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에 대한 실적 추정치가 7조 대까지 내려갔다가 아니야 8조 9천억 정도 나올 거야. 이런 리포트가 나오기 시작하죠. 그게 실적 발표를 얼마 안 남기고 나오는 추정치가 더 정확하겠죠. 그죠? 네네네. 네. 그래서 지금부터는 실적이 어느 정도 나올 것 같다라는 이 애널리스트들의 네. 리포트를 꼼꼼하게 체크해야 돼요. 네. 그걸 우리가 EPS 트래킹이라고 그러죠. 네. 네. 그럼 지금 지금 미국 국채 금리라 핑계로 지금 국채가 떨어지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비국채 금리랑 또 FOMC 회의가 다음 주에 있잖아요. 네. 그거랑 연관해서 시장에 대해서 좀 한번 말씀해 주시죠. 그거는 명확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예전에 금리가 0.5 찍었다가 그러고 나서 0.76 정도 됐을 때 금리 상승이 주식시장에 발목을 잡지 않을까. 그때부터 나온 얘기잖아요. 그죠? 0.88 갔을 때도 나오고 1.1 얼마, 1.2 얼마 전에 1.3 이때도 계속 나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최소한 1.5까지는 걱정하지 말라고 네.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1.6까지도 왔는데 그럼 1.5 왔는데 그러면 이제부터 진짜 이 금리가 소위 제가 얘기했던 임계치에 왔느냐. 우리 여기에 대한 답은 슈퍼개미 우리 배진환 배사부님한테 물어보면 돼요. 1.5% 10년물 국채로 주식을 팔고 10년물 국채 안 사실 거잖아요. 그러네요. 안 사실 거고. 그 다음에 기관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기관 입장에서 지금 채권 매니저들 입장에서는 제발 금리가 좀 빠졌으면 좋겠죠. 빠졌으면 좋겠는데 금리가 빠지려면 인플레이션이 진정돼야 되잖아요. 근데 인플레이션은 지금 불이 붙었죠, 오히려. 기대 인플레이션 때문에 금리가 여기서 더 올라가면 더 올라갔지. 그러면 금리가 최소 2% 정도까지는 저는 간다고 보고 있는데, 그러면 2%까지 간다는 말은 채권 가격은 계속 더 떨어진다는 그렇죠. 얘기잖아요. 그래서 지금 채권에, 이제 채권을 살까? 10년물, 30년물을 살까? 못 사요. 있는 것도 지금 물려있는 상황인데, 못 사기 때문에 1.5라는 수준에서 채권 10년물을 이제 사야 된다. 이게 아직까지는 임계치에 전혀 매력적인 그런 금리 수준이 아니고, 또 하나는 제가 이제 항상 배당이랑 비교하잖아요. 지금은 주식에서 캐피탈 게인이라고 하는 주가 상승도 한 10에서 15% 정도는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거기다가 S&P 500의 배당 수익률이 그래도 1.5는 나오는데, 굳이 여기서 1.4, 1.5 하고 있는 미국 10년물 국채금리에 이렇게 자금이 이렇게 시프트 되는 그런 일은 아직은 없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저희 고객들한테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여기서 FOMC를 따지고 지금 여기서 금리를 따지는 거는 이번 기말고사의 출제 범위가 아니에요. 출제 범위가 아닌 걸 자꾸 공부하려고 하는 거다. 저는 그런 얘기합니다. 예, 그거 공부 안 하셔도 된다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감히. 그럼 또 그거랑 연계해서 달러 강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국채 1100 때문에 달러 강세가 이루어지는 것도 맞잖아요. 네. 국채 때문에 어쨌든 달러로 돈이 몰리니까. 달러 차트 한번 보시면 7개월 연속 하락했어요. 네. 7개월 연속 하락하다가 1월, 2월 달에 소폭 반등이 들어왔는데, 우리가 이제 장기 차트로 보면 질질질질 세다가 소위 말하는 기술적 반등. 네. 그냥 기술적 반등이에요. 네, 네. 네. 1130원 아무 의미 없는 기술적 반등. 이것도 기말고사에 안 들어가는 네. 그래서 저는 환율은 항상 체크하거든요. 네. 왜냐면 환율이 시스템 리스크를 말해주기 때문에. 근데 환율도 기말고사에 안 들어가는,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아까 FOMC 얘기하셨는데, 페드가, 우리가 페드에 대해서 주식, 부동산을 잘하려면, 페드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네, 네, 그렇죠. 우리가 페드에 대해서 중앙은행 하면 우리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부터 배웠지만, 중앙은행의 기능이 뭔가? 두 가지잖아요. 실업률과 물가.
물가를 어떻게 해야 되죠? 물가를 잡아야 되죠. 네. 근데 페드는 물가를 인플레이션을 계속 야기시키는 기관이에요. 우리가 배운 중앙은행의 기능하고 달라요. 그리고 고용. 페드는 물가를 오히려 야기시키면서 고용을 안정화시켜야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 미국은 소비가 70%잖아요. 그 단단한 소비를 바탕으로 경제가 성장을 하는데 만약에 실업률이 10%가 돼버리면 미국의 소비가 위축이 되고 미국이 소비가 위축이 되면서 경제 성장을 못 이어나가면 결국은 미국 경제가 불안해지고 미국 경제가 불안해지면 달러에 대한 매도, 달러에 대한 신뢰가 꺾어지면서 기축통화의 지위가 흔들려 버리죠. 기축통화의 지위가 흔들리는데 만약에 이런 경제 위기에 또 달러를 찍는다? 그러면 달러 폭락이 나올 거고 그러면 미국이라는 나라가 끝장나는 모습이기 때문에 페드는 어쨌든 고용을 유지시켜야 되고요. 고용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돈을 확 찍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렇게 또 찍어버리면서 이번처럼 물가 상승이 확 오잖아요. 커머디티 가격이 다 급등하잖아요. 이게 우리가 처음 본 현상인가요? 2008년 금융위기 딱 직후에 2009년, 10년도에 차화정상세 때 있었던 일이잖아요. 왜? 우리나라 돈으로 한 800조였던 그 연준의 자산을 4,500조까지 늘리면서 어마어마한 돈을 찍어대버리니까 소위 말하는 통화량에 의한 머니터리 인플레이션이 오고 머니터리 인플레이션이 오는데 공급이 제한적인 그런 커머디티 가격이 먼저 급등하고 집값 급등하고 성장을 이끌어가는 혁신기업은 제한적이잖아요. 이 제한적인 주식 가격이 급등하고 이번에도 똑같은 현상이 반복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에 있을 FOMC 회의에서는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 물가 괜찮아. 예. 그리고 물가 이 정도 수준으로 우리가 테이퍼링을 하거나 그런 건 없을 거야. 걱정하지 마. 그리고 어쨌든 완전 고용 수준 4% 미만 떨어질 때까지는 우리 페드는 열심히 일할 거예요. 이 얘기가 그냥 4% 고용, 완전 고용 밑으로 나올 때까지는 페드는 일관되게 이 얘기를 할 거예요. 이러다가 갑자기 금리가 너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2011년, 12년, 13년도 테이퍼링 하기 전에 했던 오프레이션 트위스트를 하는 거죠. 단기 채권을 장기 예. 채권으로 갈아타는. 단기 채권을 팔아서 장기 장기 채권을 채권을. 사면서 찍어 누르는 거죠. 그런 것까지 페드가 다 해주니까 뭘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지금 그렇죠. 지금은 그 정도 수준은 아니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럼 뭐 그냥 넘어갈 가능성이 많네요. 일단 예. 멘트만 하고. 어떻게 보면 FOMC 회의는 선생님들이 국어 선생님, 수학 선생님 다 모여가지고 무슨 문제를 낼까 걱정하실 필요 없이 그냥 답을 다 가르쳐주는 시험 잘 볼 수 있게 답을 다 가르쳐주는 회의를 하신다고 생각하면 돼요. 네, 네, 네.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럼에도 그럴 겁니다. 그래서 뭐 어쨌든 뭐 최악의 경우는 그런 장기 채권을 팔고 단기 채권으로 갈아타는 경우가 있다니까. 뭐 그래서 걱정 안 하지 말랍니다.